중국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 최고 엘리트 가문의 딸이 한국 유학 중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 때문인데요. 저는 여태까지 송나라 때부터 내려온 순수 한족 혈통인 줄 알았습니다. 14대에 걸쳐 중국 외교를 담당해 온 명문 정씨 가문의 딸 정윤화. 그녀가 연세대학교 한국사 수업에서 우연히 들은 한 이름이 1300년의 비밀을 깨우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건모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고구려 사람인가요? 중국 정부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가문의 비밀. 충격적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화입니다. 중국식으로는 정루나라고 불러요. 14대에 걸쳐 중국 외교를 담당해 온 명문 정씨 가문의 딸이죠. 우리 가문은 송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순수 한족 혈통입니다. 베이징 중심부 외교부 관사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외교부 아시아국 부국장이시고 어머니는 북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세요.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역대 선조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모두 중국의 역사적 순간에 있었던 외교관들이었죠. 10살 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윤아야, 너는 정씨 가문의 자랑이 될 아이야. 우리 피는 특별하단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사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북경 최고의 영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북경대학교 외교학과에 입학했으며 학년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구사했고 다음 목표는 한국어였죠. 한국어요? 왜 그런 작은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 해? 친구들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는 주변국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한국을 그냥 중국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우기로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문화적 영향 아래 있었던 조공국이었으니까요. 그런 나라가 이제 와서 독자적인 문화를 이야기한다고? 속으로는 살짝 우습게 여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경력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게 되셨고 저도 언젠가는 그 분야에서 일하게 될 테니 미리 준비하는 거였죠. 북경대학 3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연세대학교에 가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출국 전날 할머니께서 제 방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여든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위엄 있는 분이셨죠. 정씨 가문의 큰 며느리로서 늘 예법을 중시하셨습니다. 윤아야, 한국에 가면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기억하거라. 우리는 한족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중화민족의 핵심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사명처럼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죠.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사람들은 중국인인 저를 그다지 특별하게 대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주려는 택시기사님의 모습에 살짝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사의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1년만 견디자. 이건 그저 내 경력을 위한 짧은 경유지일 뿐이야. 그때만 해도 이 유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가문이 어디서 왔는지, 제 피 속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사 수업 첫날 우연히 듣게 된 한 인물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생각보다 훨씬 바빴어요. 국제관계학 수업들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어 어렵지 않았지만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우려고 한국사 수업도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발표는 영어로 할 수 있었지만 수업은 모두 한국어로 진행됐어요. 오늘은 한반도 고대사 중에서도 고구려와 그 멸망 후 부흥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고구려가 뭐 대단하다고. 중국 역사책에서는 고구려를 그저 변방의 소국 중 하나로 취급했거든요. 당나라가 쉽게 정복한 변방 민족 정도로요.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한 후 여러 항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모잠은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을 이끈 인물로. 건모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렸어요. 건모잠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이유 모를 떨림이 느껴진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을 다시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건모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이 저를 쳐다봤어요. 검은 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단정한 모습의 여학생이었죠. 아, 아니에요. 그냥 교수님 말씀을 따라했을 뿐이에요. 아, 건모잠 말씀하시는 거군요. 흥미로운 인물이죠? 저는 정수아라고 해요. 정윤아예요. 중국에서 왔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보통은 외국인들에게 제 이름을 말할 때 중국식 발음인 정루나라고 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한국식 발음으로 말했네요. 정씨세요? 저도 정씨예요. 혹시 길주 정씨신가요? 순간 당황했어요. 길주 정씨? 그게 뭐지? 우리 가문은 허난성 출신의 정씨인데. 아니요, 저는 중국 정씨예요. 한족이고요.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재미있는 건 길주 정씨가 함경북도 출신인데 그 지역이 고구려와 발해의 핵심 영토였다는 거예요. 건모잠의 부하들 중 일부가 그 지역으로 도망쳤다는 기록도 있어요. 별로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수아의 말에 왠지 귀가 솔깃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교내 카페로 갔어요. 처음엔 그저 외국인 유학생에게 친절을 베푸는 한국 학생이려니 했는데 수아는 정말로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길주 정씨 종친회장이세요. 어릴 때부터 가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에도 같은 성씨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중국에는 정씨가 아주 흔해요. 우리 가문은 송나라 때부터 내려온 전통 있는 가문이고요. 그때 수아가 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오래된 가계도와 함께 한문으로 쓰인 문서였죠. 이건 저희 종친회에 보관된 족보의 일부예요. 보세요.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구려 멸망 후 한 여장수가 있었대요. 건모잠의 부대에서 싸우다가 당나라 군대에 쫓겨 함경도 지역으로 피신했다는 여장수. 갑자기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아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영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말을 탄 여인 갑옷을 입은 채 검을 휘두르는 너무나 생생한 영상이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수아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한 여장수가 망국의 슬픔을 안고 적국으로 숨어든다니. 수아는 미소 지었어요. 역사는 때로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건모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수아가 보여준 족보의 이미지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무언가.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의문은 방학 때 베이징으로 돌아가면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의도치 않게 정수아와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같은 성씨라는 우연한 공통점 때문에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었지만 수아의 진실된 성격과 역사에 대한 열정이 저를 계속 끌어당겼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와볼래? 부모님이 중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 하셔. 어느 날 수아가 제안했어요. 망설였지만 한국 가정을 직접 경험해볼 기회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죠. 수아의 집은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갈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집안에는 은은한 한약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의사세요. 수아가 설명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걸린 족자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수아와 부모님 그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있었어요. 저분이 제가 말했던 할아버지세요. 함경도 길주 정씨 종친회장이시죠. 그 순간 노신사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어디서 본 듯한 너무나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할머니를 닮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집 초상화에 걸린 누군가를?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수아의 어머니가 차와 떡을 내오셨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수아가 제게 물었어요. 내 성씨는 중국어로 어떻게 쓰는 거야? 정자야. 저는 손바닥에 한자를 그려 보였어요. 지성정자.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도 똑같은 한자야. 함경도 길주정씨도 같은 한자를 써. 정말 신기하다. 단순한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한자라니.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같은 성씨가 여러 나라에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수아는 계속해서 흥분했어요. 내 가문이 중국 어디 출신이라고 했지? 허난성이요. 할아버지께 여쭤볼게. 혹시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수아는 서재에 있는 할아버지를 부르러 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걸린 족자들을 살펴보다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지도였는데 현재의 한국과 중국 동북부가 함께 그려져 있었죠.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걸까요? 그건 우리 조상들의 땅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의 할아버지였죠. 80이 넘으셨을 텐데도 허리는 곧게 펴시고 걸음걸이도 힘이 넘쳤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저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중국에서 왔다고? 성이 정씨라고? 할아버지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어디 출신이지? 허난성입니다. 저희 가문은 송나라 때부터 내려왔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무언가 더 말씀하시려는 듯 하다가 머뭇거리셨어요. 대신 수아에게 무언가를 속삭이셨고 수아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우리 종친회 전에 내려오는 족보야. 수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고 싶대. 족보를 펼치자 낡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한문으로 빼곡히 써 있었는데 제가 배운 중국어와는 약간 달랐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수아의 할아버지가 한 페이지를 가리키셨어요. 여기를 보게. 그곳에는 정하월이라는 이름과 함께 고구려 건모잠부장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긴 설명이 있었죠. 당나라의 침략으로 고구려가 멸망한 후 정하월은 남장을 하고 건모잠의 부대에서 싸웠다. 당군에 패배한 후 그녀는 몇몇 부하들과 함께 북방으로 도피했으나 결국 포위되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는 항복하는 대신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당나라 장군에게 항복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용맹함에 감명받은 장군은 그녀를 죽이지 않고 중원으로 데려갔다. 이후 그녀는 정시성을 유지한 채 한족으로 위장하여 살았으며 그녀의 후손들은 고구려의 혼을 비밀리에 이어갔다. 글을 읽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할아버님,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물론이지.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야. 우리 피 속에는 고구려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수아의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족보와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매년 음력 7월 15날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지내시던 제사.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만 가르쳐 주시던 이상한 노래.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학기가 끝나고 저는 방학을 맞아 베이징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진짜 족보를 찾아봐야겠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직접 마중 나와 계셨어요. 평소라면 운전기사를 보내셨을 텐데 이례적인 일이었죠. 윤아야, 한국에서 많이 배웠니?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아버지.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좋아. 외교부에서 한반도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네가 졸업하면 바로 특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단다. 아버지의 말씀에 예전 같았으면 기뻐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건모장과 고구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1시간 넘게 서 계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기다리셨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껴안으셨어요. 특별히 애정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오랫동안 저를 꼭 안고 계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변하지 않았구나. 내 눈빛이 달라질까 걱정했단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무언가를 발견할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저는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았어요. 아버지는 바쁘셔서 거의 집에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는 여름 학기 강의로 대학에 계셨죠. 할머니는 대부분 시간을 당신의 방에서 보내셨어요. 마침내 아무도 없는 날이 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혼자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약 냄새와 묵직한 나무 향이 코를 찔렀어요. 할머니의 방은 생각보다 단출했어요. 오래된 목재 침대와 장식장, 그리고 작은 제사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찾는 것이 있었어요. 수아의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과 같은 족보요. 장식장을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침대 및 옷장 안도 마찬가지였죠. 실망한 마음으로 방을 나서려는 순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바닥 구석에 살짝 튀어나온 나무 판자요. 호기심에 그곳을 눌러보니 판자가 쉽게 들렸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천으로 감싸진 책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천을 풀고 책을 꺼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표지에는 정시가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익숙한 이름들을 찾아보았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며 족보를 살펴보았죠.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던 가족 역사와 일치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족보의 가장 뒷부분은 여러 장이 서로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분리하자 숨겨진 내용이 드러났어요.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구려 건모잠부장 길주정씨.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족보의 마지막 페이지, 거의 지워질 듯한 글씨로 쓰인 글자들. 그것은 제가 알던 가문의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모잠부장이라. 수아의 족보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뭐하고 있니?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문간에 서 계셨어요. 당황해서 족보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때가 왔구나. 내가 알게 될 날이 올 줄 알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족보를 가리키셨죠. 이건 우리 가문의 진짜 족보란다. 외부인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것이지.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이었다는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문을 닫고 창문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 선조는 정양성이라는 남자였단다. 고구려의 장수였지.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건모잠 장군이 항전할 때 그는 건모잠의 오른팔이자 부장으로 싸웠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수아의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족보와 너무나 일치했어요. 정양성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던 건모잠 장군과 함께 당나라의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건모잠이 전사한 후 포로로 잡혔단다. 당시 당나라 장수가 그의 무용을 높이 평가해 목숨을 살려주었고 그에게 항복하는 대신 당나라 군대에 입대할 것을 제안했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마치 1300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죠. 정양성은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단다. 그는 당나라 장군의 의향자가 되었고 이후 중원으로 이주해 살게 되었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당나라 신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고구려 사람이었단다. 그의 자손들은 정시성을 지키며 살았지만 한족으로 위장한 채 살아야 했어. 그럼 우리는 고구려 사람인가요? 한족인가요?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셨어요. 둘 다란다. 정양성은 당나라 여인과 결혼해 자식을 낳았고 그 아이들은 반은 고구려, 반은 당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셈이지. 우리는 두 나라의 피를 모두 이어받았어.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은 위험했기에 정시성은 유지하되 한족으로 살아가기로 했던 거야. 그것이 생존하는 길이었으니까. 왜 이런 사실을 숨기셨어요? 윤화야,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란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은 반역자의 것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한족으로 살아갔고 대대로 그 비밀을 간직했지. 매 세대마다 단 한 명의 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왔단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한족 정체성이 사실은 생존을 위한 가면이었다니. 그리고 제가 우월하다고 여겼던 당나라가 실은 저의 또 다른 조상의 나라였다니. 할머니,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내 아버지는 모른다. 이건 여자에게만 전해지는 비밀이야. 너의 어머니조차 모르는 이야기지. 오직 정씨 가문의 장녀에게만 이어져 내려온 비밀이란다. 그 순간 제 발밑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누구인 걸까요? 중국인? 한국인? 고구려인? 한족? 제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양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족보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오래된 글자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정양성은 원래 길주 출신의 고구려 무장이었단다. 타고난 무예와 지략으로 일찍이 건모잠 장군의 눈에 들어 부장이 되었지. 그의 활솜씨는 천하제일이라 불렸고 백발백중의 명성을 날렸단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계속하셨어요. 76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건모잠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항전을 계속했다. 정양성은 그의 가장 신임받는 부하였지. 하지만 8회의 저항 끝에 건모잠이 전사하고 정양성은 당군에 포위되었단다. 그때 당나라의 장수 이무은이 정양성의 무용을 아깝게 여겨 목숨을 살려주고 항복을 받아들였지. 이무은은 자신의 의향자로 정양성을 삼았고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단다. 할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 했죠. 정양성은 겉으로는 당나라에 충성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고구려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고구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비밀리에 고구려의 글과 말을 가르쳤지. 그러나 당신은 위험한 시대였단다. 고구려인이라 알려지면 온 가족이 위험했지. 그래서 정양성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가문의 표면적 정체성은 한족으로 유지하되 진짜 뿌리는 가문 내 여성들을 통해 비밀리에 전해 내려가기로 한 거야. 왜 여성들에게만 이야기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남자들은 벼슬길에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지. 조정에서 출세하려면 어떤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되었단다. 그러나 여자들은 집안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비밀을 지키기에 더 안전했지. 그래서 정양성은 맏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그 이후로 매 세대 단 한 명의 딸에게만 이 비밀이 전해져 내려왔단다. 할머니는 족보를 다시 넘기셨어요. 오래된 페이지 사이에서 작은 비단 조각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양성이 자신의 딸에게 남긴 유일한 증거란다. 고구려 궁중에서 쓰던 비단의 일부야. 12세대 동안 우리 가문의 딸들이 이것을 지켜왔지. 그 작은 비단 조각은 진한 푸른색이었고 가장자리에는 금실로 수놓은 문양이 있었어요. 13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색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힘들었단다. 내 할아버지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아들인 내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했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처럼 느껴졌단다. 내가 과연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고. 하지만 매년 음력 7월 15날 정양성이 건모장과 함께 마지막 전투를 치렀던 날 나는 혼자 제사를 지내며 우리의 뿌리를 기억했단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 이 짐을 너에게 넘겨주는구나, 윤아야. 내가 우리 가문의 맏딸이니 이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단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지금도 이런 이야기는 위험할 수 있어. 어떤 위험이요? 중국에서 민족적 정체성은 늘 정치적인 문제였단다. 특히 너의 아버지가 외교부 고위관리이니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의 경력에 치명적일 거야. 우리 가문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할머니의 말씀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사실을 그냥 묻어두고 살아야 하나요?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란다. 나는 그저 진실을 전할 뿐이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 몫이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스모그가 해를 가리고 있었고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중국인? 한국인? 고구려인?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진실을 더 찾아봐야겠다고. 할머니의 고백 이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마주보는 것 같았죠. 제가 봐온 그 얼굴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목구비 하나하나에서 고구려 장수의 흔적을 찾으려 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냥 도서관에 갔다 왔어요. 반쯤 거짓말이었죠. 사실 저는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 고구려와 당나라 역사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중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우리 한족은 그 중심에서 문명을 이끌어왔지. 주변국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예전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이제는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답답했어요. 정양성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그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것이 고구려 장수의 얼굴인가? 아니면 한족 외교관의 얼굴인가? 더 이상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본 자료들은 고구려에 대해 너무나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 국가로 당나라에 의해 정복되었다. 이게 전부였죠. 건모잠에 대한 내용은 반란군 수계라는 짧은 문장으로만 언급되어 있었고 정양성이란 이름은 아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한쪽에서는 영웅이고 다른 쪽에서는 반역자라니.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중국 역사책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책장을 살펴보다가 변방사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고구려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의 관점에서 쓰인 것이었죠. 그러던 중 책상 위에 놓인 문서 더미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중 역사 갈등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호기심에 한 페이지를 넘겨보니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정책 지침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윤아, 뭘 하고 있니?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아버지. 저는 그냥 역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내 서재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게다가 기밀 문서를 보고 있었잖니. 죄송해요. 그냥 고구려 역사가 궁금해서. 아버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고구려? 갑자기 왜? 한국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흥미로워서요. 반쯤 진실이었죠. 아버지는 잠시 저를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윤아야,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은 자국 중심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제 정체성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한쪽 시각에서만 바라본 결과였다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더 견딜 수 없어서 수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수아야, 믿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 우리 가문의 족보를 찾아봤는데 정말로 고구려와 연결되어 있었어. 건모잠의 부장이었던 정양성이 우리 조상이래. 너무 혼란스러워. 난 누구지? 정루나일까 정윤아일까? 이 사실을 아버지는 모르셔. 알게 되면 큰일 날 거야.
답장 꼭 해줘. 보내기 버튼을 누른 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다니 정신이 있는 건가요? 만약 누군가 이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위치를 생각하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메일은 보내졌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단을 내렸어요.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 수아와 그녀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겠다고요.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 안에 흐르는 두 나라의 피. 이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가겠다고? 방학 중인데?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아버지.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학기 시작 전에 더 실력을 키우고 싶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아. 하지만 개강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이메일을 받고 놀랐지만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윤아, 정말 대단해. 그런 사실을 발견하다니. 수아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걱정 마.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사실 할아버지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 수아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종친의 문서고에서 정향성에 관한 더 많은 기록을 찾으셨대. 고려시대에 쓰인 문서인데 건모잠의 부하였던 정향성이 당나라로 끌려간 후의 이야기가 적혀 있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더 많은 증거가 있다니. 수아의 할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으셨죠. 내가 알고 있었다네. 자네가 다시 올 것을.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자네 눈빛이 정향성의 후손임을 말해주고 있었지. 할아버지는 서재로 우리를 안내하셨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고려시대 역사가 김부식이 쓴 비공개 문서의 사본 일제. 삼국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 할아버지가 낡은 문서를 가리키셨어요. 여기 보면 정향성의 이야기가 나온다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향성은 건모잠의 부장으로 오랫동안 당나라에 저항하였으나 건모잠이 전사한 후 포로가 되었다. 당나라 장수 이무은의 의향자가 된 그는 겉으로는 당나라에 충성하였으나 비밀리에 고구려 유민들을 보호하였다. 그의 자손들 중 일부는 나중에 고려로 돌아와 길주 정씨의 시조가 되었으나 다른 일부는 당나라의 남하 한족으로 살아갔다고 전해진다. 마치 천둥이 내 머리를 강타한 것 같았어요. 이것은 할머니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더 놀라운 것일세. 할아버지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돌아온 사신의 보고서인데 당시 송나라에서 만난 정씨 가문 사람이 자신의 조상이 고구려 출신임을 비밀리에 밝혔다는 내용이 있네. 문서에는 정확한 지명까지 적혀 있었어요. 허난성의 한 마을. 바로 우리 가문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국경은 그어지고 바뀌지만 피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지. 그날부터 저는 수아와 함께 길주 정시종친회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도 만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 전시도 방문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길주 정시종친회에서 열린 모임이었어요. 50명이 넘는 정시 가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 몇몇은 저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 노인분은 우리 할머니와 눈매가 너무 흡사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소. 종친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국에 남은 정향성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족보에는 해동기환, 즉 동쪽 바다를 건너 돌아올 자손이 있다는 예언 같은 구절이 있소. 모임이 끝나고 종친의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푸른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고구려 시대 전사들이 착용했다는 작은 청동 장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보물이오. 이제 당신에게 가야 할 것 같구려.
그 장식을 손에 쥐는 순간 1300년의 시간이 단숨에 압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제 손 안에 고구려 전사의 영혼이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이제 제 얼굴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건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저는 정윤화이자 정룬하였습니다. 두 나라의 피를 물려받은 하나의 역사가 만든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된 기쁨도 잠시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윤아야, 즉시 베이징으로 돌아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심각했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직접 마중 나오지 않고 운전기사를 보냈지만 평소와 달리 기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제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윤아, 이게 다 무엇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아버지, 제가 설명할게요. 내 이메일을 확인했다. 고구려 장수의 후손이라고? 건모자매 부장 정양성?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니? 아버지가 제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함을 보여주셨어요. 수아와 주고받은 모든 메일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침해된 느낌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어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족보에도 나와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우리는 한족이다. 송나라 시대부터 내려온 허난성의 정씨 가문이라고. 어머니가 왜 이런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용기를 내어 가방에서 할머니가 주신 비단 조각을 꺼냈어요.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고구려 궁중에서 쓰던 비단이라고 하셨어요. 7월 15날마다 할머니가 혼자 지내시던 제사도 정양성을 위한 거였대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비단 조각을 잠시 바라보더니 거칠게 빼앗아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혼란스러우신 게 틀림없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가문에 해롭기만 해. 내가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밖에서 했다간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넌 내 딸이 맞느냐?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아들아, 그만하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강했어요. 윤화가 알아낸 것은 사실이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해 돌아섰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가문의 위신이 얼마나 손상될지 아십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다.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정양성의 이야기는 우리 가문의 여자들이 대대로 이어온 진실이다. 너의 할머니가 나에게 알려주셨고 나는 윤아에게 알려주었다.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아, 우리는 분명 한족으로 살아왔고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 피의 전부가 아니야. 우리 안에는 고구려의 피도 흐르고 있어.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는단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저으셨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증거도 없는 오래된 미신일 뿐이에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 아십니까? 저는 외교부 간부입니다. 이런 말이 새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윤아, 이 모든 자료를 당장 폐기하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한국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어. 이건 명령이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우리의 역사예요. 부정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가.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방으로 올라가. 내일 아침 이 모든 자료가 사라져 있어야 할 것이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제가 찾은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려 하고
이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깨어난 정체성은 이제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래층에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언쟁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들어보는 격앙된 목소리였죠. 할머니가 울음을 참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양성은 어땠을까? 겉으로는 당나라 신하로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고구려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 이중적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그 심정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수는 없어요. 이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피의 일부, 제 영혼의 일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어요.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밤새 잠을 못 이루신 것 같았습니다. 윤아야, 내 말 명심해라. 그 이야기는 이 방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 전 이미 결심했어요. 저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걸 다시 묻어버릴 순 없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공문서 하나를 꺼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국가민족 단결저의 행위 관련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이걸 읽어봐라.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는 소수민족 분리주의와 역사 왜곡에 특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민족 단결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문서를 넘기니 처벌 규정이 나왔어요. 공직자의 경우 즉각적인 해임, 학생의 경우 학적 박탈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외교부 간부로 있는데 내 딸이 우리 가문은 사실 고구려 출신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내 경력이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문 전체가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이건 진실이에요. 우리 안에 두 나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잠시 밖을 내다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었지만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7월 15날에 몰래 지내시던 제사. 내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 할머니는 나에게 이건 먼 조상을 위한 것이라고만 하셨지. 하지만 그 제사상에 놓인 물건들과 할머니가 읊조리던 말들. 그건 한족의 제사가 아니었어. 아버지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왜 부정하세요? 살아남기 위해서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체성이란 때로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받으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으신 아버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부서 긴급회의다. 가봐야 해. 아버지가 나가신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방에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서는 게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정장 차림이었고 무언가 관리급으로 보였어요. 잠시 후 하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손님이 오셨어요. 외교부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긴장된 마음으로 거실로 내려갔어요. 소파에는 4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아 양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외교부 보안 담당관 리우 과장입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별것 아닙니다. 다만 최근 윤화 양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떤 점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방문한 장소들. 특히 길주 정시종친회와 접촉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 사람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미래가 걱정되는구나. 북경대 졸업, 외교부 입부시험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불필요한 역사적 호기심이 그걸 망치지 않았으면 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윤화양, 리우 과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역사 연구는 좋은 취미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을 퍼뜨리는 것은. 제가 어떤 이론을 퍼뜨렸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에서 보낸 이메일들, 길주 정시 종친회와의 만남. 모두 기록에 남아있어요. 당신이 자신의 가문이 고구려 출신이라고 주장했다는 것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윤화양의 아버지는 국가에 충성하는 훌륭한 공무원이에요. 그런 분의 딸이 이런 역사 왜곡에 가담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성명서예요. 윤화양이 한국에서 들은 주장들이 역사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의 역사관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명하면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요. 그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1300년 전 정양성이 당나라에 항복했을 때의 심정이 이해됐어요. 살아남기 위해 겉으로는 복종하고 속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던 그 순간.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고궁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분명 저의 일부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또 다른 유산도 알게 되었어요. 고구려의 피 1300년 동안 여성들을 통해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그 기억도 저의 일부였습니다.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의 정체성만 가져야 하는 걸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두 나라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가 흘러온 강물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그 경계는 후대에 그어진 것일 뿐. 서랍에서 리우 과장이 두고 간 성명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양쪽 모두 저의 일부였어요. 할머니의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는 아직 깨어 계셨고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니? 두 정체성을 모두 간직할 거예요. 겉으로는 중국인 정누나로 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제 안에 흐르는 고구려의 피도 인정할 거예요. 정양성처럼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양성이 자랑스러워할 결정이구나. 다음 날 아침 리우 과장에게 전화했어요. 성명서에 서명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고? 리우 과장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네, 저는 서명하겠지만 학업은 계속하고 싶어요. 특히 역사 연구를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물었어요. 어떤 역사를?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의 여성 이야기를 연구하고 싶어요. 전쟁 시대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문화적 교류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학술적으로, 객관적으로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마도 그는 제 제안의 정치적 함의를 계산하고 있었겠죠. 흥미로운 주제군요. 적절한 지도 아래에서라면 그런 연구도 가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 날 리우 과장이 우리 집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저는 성명서에 서명했고 그는 제 연구 계획서를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외교부 산하연구소의 인턴십 제안을 받았어요.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팀에 참여하라는 내용이었죠. 북경대학교로 돌아간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모범적인 중국 학생으로 외교관을 꿈꾸는 정누나로 살았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제 안에 흐르는 고구려의 피를 인정하는 정윤화이기도 했어요. 졸업 논문 주제로 당나라, 시대 이민자 여성의 사회적 적응과 문화적 영향을 선택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주제였지만 그 안에 제 가문의 이야기를 숨겨 넣을 수 있었죠. 정양성의 아내가 되었을 당나라 여성의 삶,
두 문화 사이에서 자녀를 키우며 비밀리에 고구려의 기억을 전해준 여성들의 이야기를 학문적 언어로 풀어냈어요. 지도 교수님은 제 논문에 높은 점수를 주셨고 심지어 학술지 게재를 추천해 주셨어요. 여성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문화 교류사, 매우 신선한 접근이에요. 연구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수아였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피하고 순수하게 학술적인 교류만 이어갔죠. 수아는 한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해 주었고 저는 중국 측 자료를 연구했어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윤아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너는 정양성보다 더 용감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겨야 했지만 너는 그것을 학문으로 승화시켰으니까.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대대로 우리 가문의 딸에게 전해져 내려온 비녀란다. 전설에 따르면 정양성의 아내가 고구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 이제 내 차례구나. 푸른 옥으로 장식된 그 비녀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어요. 할머니가 제 머리에 꽂아주셨을 때 1300년의 시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쉬워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때가 오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아직 이른 시기지만 언젠가는. 그날 밤 저는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어요.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 특히 여성들의 목소리가 오랜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도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더 넓은 정체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역사책에서 지워진 그들의 이름을 다시 써내려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작업이 아니라 제 자신을 재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외교부 입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외교부 동아시아국 소속으로 한중 문화교류 담당관이 될 예정이에요. 제 책상 서랍 깊숙이에는 두 개의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정루나, 또 하나는 정윤아. 같은 글자, 다른 발음,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한 여인의 용기. 한중 문화포럼에서 수아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우리만의 비밀을 읽을 수 있었죠. 제 머리에 꽂힌 비녀를 알아본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문서고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언젠가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세 개 사이를 오가며 다리를 놓는 것도 의미가 있죠. 아버지는 여전히 제 연구에 대해 침묵하시지만 가끔 제 논문을 몰래 읽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음력 7월 15날에 조용히 제사상을 차리는 법을 물어오셨죠.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의 신호였어요. 1300년 전 정양성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고구려 후손으로서의 역사적 연결, 그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죠.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는 외교관으로서 저는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더 넓은 시각,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언젠가 제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나라의 피 하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정윤아처럼 우리 모두의 정체성 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경과 민족을 넘어 흐르는 역사의 강물 속에서 우리의 뿌리는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여정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